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영훈의 님의 침묵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말이라는 서문에서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와 정체를 가지는지 한영훈이 직접 독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님의 침묵을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님은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나의 슬픔과 나의 희망과 그죠? 나의 사랑의 노래만 얘기하고 님의 침묵으로 마지막이 끝나는데 시팽이요. 걷잡을 수 뭐죠? 시팽이?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듭니다. 님은 나를 떠나고 나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님의 침묵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즉 님과 나는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나와 님의 관계를 염두에 둬야 돼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님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연인이다, 조국이다, 부처다 이런 것은 님이 지금은 떠났지만 다시 부처가 혹은 조국이 강복이 오고 님과 다시 만나고 이런 수도 있지만 그런 실체일 수도 있지만 내가 님을 사랑하는 경우 순간에만 님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내가 사랑할 때만 님은 존재하지, 내가 그러면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때는 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관계성의 존재지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행을 한번 봅시다.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자, 이건 굉장히 이 시대에 자유연애 시대가 이제 도래했죠. 그게 바로 이강수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뭡니까? 시대 정신이기도 하죠. 자유연애. 그전에는 자유연애란 게 없었다가 그죠? 개화기 이후에 이강수의 소설의 주제의 핵심이 자유연애입니다. 시대의 풍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한영훈에도 이 연애가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의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자유연애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모순이라고 할까? 이율 배반성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연애하는 관계에 있어서 자유를 무한정 허용하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왜? 연애하고 사랑하면은 구속이 따르게 되죠. 그죠? 나도 만나고 다른 사람도 만나는 거 허용한다. 이게 자유연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영훈이 지금 왜 갑자기 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이 연애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자, 갑자기 왜 다른 얘기를 할까요? 잘 보세요. 이 이율 배반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자유연애가 시대의 정신인데 그래서 한영훈의 이 님의 침묵에도 사랑이 자유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들어있을 텐데 그것이 어떤 모순이 있다. 혹은 이율 배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첫 번째 줄에서는 사랑하는 것은 다 님이다. 그리워하는 것은 다 님이다라고 해서 님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그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행설수설하느냐? 잘 보세요.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그래서 있다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님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고정된 실체로 보는 거죠. 나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있고 나에게 조국이 있고 나한테 부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님을 고정된 존재로 보는 거죠. 그건 네가 보는 님이지 실제 님이 아니란 겁니다. 너의 그림자, 너의 욕망이 만들어낸 님이지 그게 진짜 님이 아니란 겁니다. 자 보세요.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님의 침묵이 등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님의 침묵이 첫 번째 시고 88편의 이 시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님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존재의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이것이 상당히 통한다 하는 거죠. 님을 고정된 의미로, 고정된 존재로, 고정된 실체로 파악하는 순간 그것은 너가 보는 욕망의 그림자지 그건 진짜 님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고 나서 정답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나는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그랬어요. 기루단 말이 또 나왔습니다. 앞에 기루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는 한용운 시인이죠. 이건 시적 화자가 아닙니다. 이건 시가 아니니까 이 글은 시가 아닙니다. 이 나는 한용운이고 해저문 벌판에서 돌아가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 이게 도대체 누구냐? 독자들이냐? 독자들이라고 일단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시대의 민중들 전체라고도 볼 수 있죠. 기룹다, 그리워한다, 사랑한다는 뜻이죠. 내가 이 시를 쓰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님은 누구냐? 이 어린 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세 개의 표현이, 세 줄의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잘 음미해 보세요. 자, 내가 볼 때는 첫 번째, 이 군말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님과 나의 상호 관련성이다. 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죠? 나만 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님을 사랑하는 순간 님도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님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다라는 말이 또 님의 그죠? 정체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구절로 다시 가봅시다. 이 군말에서 말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이 님이 누구인지, 이 님의 침묵이 무엇인지, 사랑의 노래가 왜 제곡조를 못 이기는지 다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했어요? 님은 은폐되어 있으나 그 은폐를 통해서 존재를 드러낸다. 따라서 침묵은 님의 존재의 현시다 그랬습니다. 침묵은 님의 부재가 아니라 님의 모습이 침묵이라는 겁니다. 내 해석입니다. 난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해석을 나는 정면에서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님의 부재가 아니라 님의 존재가 바로 침묵하는 존재라. 왜 그렇습니까? 님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까요. 침묵으로만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마지막 행의 침묵을 님의 부재와 그로 인한 암담한 시대의
현실 상황. 그건 식민지와 그래서 바로 연결되죠. 님의 침묵은 식민지 상황이다. 조국이 식민지화된 상태다. 암담한 시대 현실이다. 왜 침묵을 님의 부재로 보니까요.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이 침묵은 님의 본질이다. 님은 침묵으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 할 때 휩싸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휩싸고 도는 걸까? 휩싸고 도는 걸까? 님이 부재한다면 부재를 휩싸고 돈다? 이상하잖아요? 휩싸고 돈다. 자, 사랑의 노래는 님과의 만남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왜 확신이 있었습니까? 그게 구행입니다. 그 역설의 깨달음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추락해요? 그 깨달음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됩니까? 만남에 대한 확신. 그죠? 정신적 확신이 너무 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노래는 제곡조가 있는데 제곡조란 것은 박자와 음정이 딱 맞게 노래를 불러야 잘 부르는 노래인데 너무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제곡조를 못 이길 정도로 급하게 부르는 거죠. 성급하게. 자, 제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는 오히려 확신에 너무 지나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7행에서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부었고 8행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으니까. 그죠? 게다가 7행, 8행에 이게 기성전이니까 전이죠. 7행, 8행이 전입니다. 결에서 그랬으니까요. 더 고조됐습니다. 더 도약했어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역설에 도달했고 최정점에 도달했어요. 100도까지 끓었어, 물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행에서 암담한 시대 현실 때문에 그게 좌절된다고 보면 이 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맥락이요. 시적 전개가. 오히려 구행 때문에 이 역설 때문에 도약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님의 본질이 현현된다. 그것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게 침묵입니다. 보세요. 침묵을 님의 부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즉 암담한 어두운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초곡하는 님의 본질로서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곡조를 못 이기는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침묵을 휩싸고 도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331쪽 교재가 있는 사람은요. 제곡조를 못 이기는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여기다가 서술해 놨습니다. 자, 보세요. 제곡조를 이제 기존의 논의가 침묵을 님의 부재와 어두운 현실이라고 해석한 것은 제곡조를 못 이기는을 슬픔의 감정 상태. 그죠? 제곡조를 못 이긴다 이것을 좌절의 상태로 본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의 상태로. 그런데 시집의 마지막 시, 사랑의 끝판, 이게 88번째 마지막 시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님이여 나는 이렇게 바쁩니다. 님은 나를 게으르다고 꾸짖습니다. 나는 엄청 바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님과 만나기 위해서 님이 나한테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말이 안 되죠. 그죠? 나는 엄청 지금 열심히 님과 만나기 위해서 바쁘게 부지런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님이여 나는 이렇게 바쁩니다. 님은 나를 게으르다 꾸짖습니다. 에거 저것 좀 보아.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네. 왜 바쁜 것이 게으른 거라고 얘기할까요? 님이 나한테 꾸짖는 것입니다. 내가 님의 꾸지람을 듣기로 무엇이 싫겠습니까? 자, 보세요. 님의 꾸지람을 들어도 난 좋다 그런 거죠. 다만 님의 거문고 줄에 완급을 잃을까 접하합니다. 접하한다는 건 경계한다, 조심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겁니다. 님의 거문고 줄에 완급을 잃는. 완급이란 것이 빠르고 느린 거잖아요. 제곡조를 못 이긴다는 것의 속뜻은 지금 너무 확신이
지나쳐서 왜? 구행에 도달했기 때문에 구행까지 고조됐기 때문에 시상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완급이 있는데 금운구 연주를 할 때도 완급이 있고 노래도 제곡조가 있는데 즉 완급이 있는데 너무 성급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너무 그래서 뭡니까? 님의 침묵에 도달하지 못하고 주변만 도는 것입니다. 님의 침묵에 도달하려면 완급을 잘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완급을 조절한다는 것과 님의 침묵에 도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나는 이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정신적 차원만 가지고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죠. 그죠? 한용은 그것까지 다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행까지 도달했다는 것은 정신적 역설, 즉 정신의 상태에서 그걸 현실을 극복한 거예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정신적 극복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 님의 침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님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정신적 차원만이 아니라 현실적 실천이 뒤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다 완벽하게 다 뭡니까? 결합이 돼야 실제 님과 만날 수 있겠죠. 실천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사유의 차원만으로 님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유의 차원만으로는 이 가능성에 실현될 수 없으므로 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의지, 자, 이 정신적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실천적 행위도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실천적 행위가 정신적 의지와 결부되고 그것이 역사적, 그죠? 단계에 도달했을 때 님과 만날 수 있겠죠. 그것의 뭐예요? 구체적인 현실의 뭡니까? 실현이 조국 강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님과 다시 만나는 것으로 될 수도 있고 부처와 만나는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기존의 해석을 내가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현실적 뭡니까? 실체와 만나는 것은 그 상위 범주인 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님의 이 본질에 도달하는 노력 속에서 이 현실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체가, 님의 실체가 현실에 구현되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을 님의 부재가 아니라 님의 본질이고 그것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님의 정체 그 자체가 침묵이고 그것이 현실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는 사랑하는 애인으로 또 뭐요? 조국 강복으로 부처로 이렇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이유는 아직 실천까지는 못 갔으니까 정신적으로는 지금 극복이 됐는데 그것이 실천적 행위로 그죠? 현실 속에서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사유의 차원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실천적 행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실천적 의지가 고도의 성화작용을 거쳐서 침묵은 바로 그 님의 본질입니다. 님의 본질에 그러나 도달하지 못하고 휩싸고 돌고 주변을 맴도는 거죠. 왜? 제곡조를 못 이기는 노래를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지금요. 한영훈은 그것까지 다 그죠? 고려해서 이 마지막 행을 쓴 것입니다. 내가 해석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들 또 다른 해석을 시도해 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한 편 속에 들어있는 님과 침묵과 그죠? 사랑의 노래의 의미를 이 시집 전체 속에서 다시 그죠? 재확인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제곡조를 못 이긴다는 표현의 뜻을 지금 마지막 사랑의 끝판이란 시에서 내가 해석하는 것에 그죠? 내가 해석하는 것에 근거를 찾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작품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게 연작시이기 때문에 긴밀히 그 의미가 다 어딘가 연결되어 있겠죠. 연작시. 한 편 한 편이 다 정말 객관적으로 독립된 그런 작품들이 아니고 뭔가 하나의 큰 틀의 연작시로 작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다 연결되니까요. 자, 그래서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벅찬 환희와 만남의 기대로 인해 완급 조절과 절제를 벗어나서 조급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이미 만났지만은 사실 현실에서는 아직 못 만난 것이니까요. 실천이 이제 필요하죠.
그 실천까지는 기다려야 되죠. 그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해요? 이 88편의 시를 읽어보면요.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수도 놓고요. 수도 놓고 다양한 이 노력들을 실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해석해 놓고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너무 뭡니까? 정반대의 해석이니까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침묵이 님의 부재가 아니라 님의 본질, 님의 정체 그 자체라는 견해를 내가 지금 제시했는데 다른 시들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노래라는 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나의 노래가 이 사랑의 노래죠. 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 님의 침묵에 나오는 제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 할 때 그 사랑의 노래가 여기 나오는 노래입니다. 나의 노래. 님에게 들리는 것을 생각할 때 광령에 넘치는 나의 적은 가슴은, 또 여기도 적은이 나왔어요. 적다라는 표현은 자주 나옵니다. 원래는 작은이 돼야 어법에 맞는 것인데 여기도 적은이 나왔어요. 발발발 떨면서 침묵의 음보를 그립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침묵이 등장합니다. 나의 노래가 님에게 들린다 그랬으니까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사랑의 노래를. 근데 님이 그걸 듣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영광이죠. 그래서 광령에 넘치는 나의 가슴이 떨면서 뭘 그래요? 침묵의 음모를 그립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의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침묵의 음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 비라는 표현, 시에서, 제목의 시에서 비 오는 날 가만히 가서 당신의 침묵을 가져온데도 당신의 주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했을 때 이 침묵도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 부재가 아닙니다. 당신 자체입니다. 당신을 내가 가져온다 그래도 몰래 내가 그걸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의 소리는 침묵인가요? 당신이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 때에 당신의 노랫가락은 역력히 들립니다. 이랬어요. 역설인데 노래를 부르지 않지만 당신이 존재하죠. 그게 침묵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에 등장하는 침묵이라는 이 시어가 부재의 의미로 등장하는 경우가 아니라 존재하지만 그것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신비스럽고 엄밀한 어떤 존재, 역설적, 그죠? 의미를 가진 존재. 그런 의미지 이게 단순히 부재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용운의 시를 너무 단순하게 읽어온 게 아닌가.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걸 안 읽고 넘어갈 뻔했네요. 이 마지막에 더 확실합니다.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 그죠? 당신의 소리가 침묵입니다. 당신이 없는 게 당신의 부재가 침묵이 아니고 당신의 소리는 침묵이에요. 반비례라는 시에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 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봤다. 새로운 해석을 해봤다. 특히 마지막 구행 10행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등장하는 님의 의미와 또 침묵의 의미가 새로운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수강생들은 또 나와 다른 새로운 해석을 또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꼭 님 침묵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상징적인 시어나 또 이미지나 이런 걸 찾을 수도 있고 운율을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요. 선행 연구와 상관없이 해보세요. 선행 연구에 참고하지 않고 한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도는 없습니다. 문학 연구에서 왕도는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오로지 작품과 대결하는 거. 나쁘게 얘기하면 대결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작품과 깊이 사귀는 거. 작품과 연애하는 겁니다. 작품을 계속 읽고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자다가 읽고 그죠? 밥 먹다가 읽고 하다가 보면 거기서
남들은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 관점은 참고로만 하고, 교재와 수업 시간에 내가 한 건 내가 이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분석한 거잖아.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자기 과제물에 주제로 삼거나 내용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의 새로운 발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님의 침묵을 해석했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침묵은 님의 존재의 암시다. 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침묵으로밖에 표현 못했을까 하는 것이 이 한용운의 님의 정체를 아는데 핵심입니다. 왜 존재를 암시적으로 표현했을까? 침묵이라고 표현했을까? 같지만 보내지 않은 님의 본질이 바로 침묵이거든요. 그게 님입니다. 님은 갔는데 내가 보내지 않은 것이 바로 님입니다. 님을 침묵으로 나타냄으로써 역설이 성립하고 이 역설은 님의 진정한 의미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한다. 님은 침묵하고 있으며 알 수 없으므로 님을 사랑하는 나는 그 실체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죠? 님이 이미 잘 알 수 있는 존재라면 뭐 더 이상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데, 끊임없이 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88편의 시는 다 그런 노력입니다. 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게 끊임없이 물음표로 나타나는 것이지, 님이 명확하게 어떤 존재라고 밝혀놓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용운은요. 근데 우리는 한용운이 독립투사이고 불교 개혁자이고 3.1운동 민족대표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자꾸 님을 고정된 의미로만 조국 강복이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너무 시를 단순하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한용운은 절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작품을 잘 읽어보면 님은 알 수 없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작품을 읽어보려고 하는 제목이 바로 알 수 없어요입니다. 그 다음 작품 제목이 알 수 없어요예요. 자, 다시 봅시다. 님에 대한 사랑을, 그것은 님에 대한 사랑을 재인식하고 발견해 나가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이게 이 시집의 뭡니까? 주제입니다. 님을 다시 발견하려고 하고, 님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랑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집 전체의 주제입니다. 님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님이 아직 님의 정체를 알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이 시집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진정한 자세를 체득함으로써 님의 본체와 만나려는 구도적 과정이 중요하지, 님이 누구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님은 시적 자아인 나가 추구하는 궁극적 원리이지만 그 자체로 현존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현실에서 실현될 때도 있습니다. 님은 궁극적 가치이지만 현실에서 구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애인이나 조국이나 부처겠죠.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고 또 구체적 현실 위에서도 존재합니다. 그죠? 따라서 생활세계의 구체적 현실 위에서 존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속에서 님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이 작품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6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6줄로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자, 주어는 오동잎이고요.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라고 물음표는 없지만 의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잎은 현실화된 대상이죠. 자연물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구현된 어떤 자연현상, 떨어지는 오동잎입니다. 오동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했으니까 이건 가시적인 것이고 이 누구는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 어떤 본질이 있을 것이다. 그게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1행부터 5행까지는 똑같은 구문입니다. A는 누구의 B입니까? 자,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시내는 누구의 노래입니까?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그죠? 앞에 이 A를 수식하는 이 구절이 길게 나올 뿐이지 압축하면, 요약하면 A는 다 뭐예요?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시내, 저녁놀이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자연현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실에 드러난, 그죠? 가시적인 것. 아까 내가 얘기했죠? 님의 그 정체는 비가시적인 어떤 하나의 가능성의 원리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침묵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침묵이란 단어로밖에, 시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그게 현실 속에 구현될 때도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현실에 구현된 자연현상입니다.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시내, 저녁놀. 그죠? 그런데 뭘 질문합니까? 그 가시적으로 현실 속에 구현된 이 자연현상들 속에 어떤 님의 본질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전혀 내 혼자서 생각해가지고, 아, 님이란 것은 어떤 정신적 가능성의 존재이고 침묵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인데 현실 속에 구현될 때도 있다. 그건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시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화된 이 자연현상들 속에 이 다 누구의, A는 누구의 B입니까? 그죠? A는 누구의 B입니까? A는 누구의 B입니까? 이 누구가예요? 바로 님입니다. 이 시에서는 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다 누구로, 그죠? 그 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누구가 누구예요? 바로 한용운 시집 님의 침묵에 계속 등장하는 님이 바로 이 누구입니다. 님의 발자취라는 거죠. 오동잎은 님의 발자취고, 푸른 하늘은 님의 얼굴이고, 향기는 님의 입김이고, 시내는 님의 노래입니다. 자, 저녁놀은 님의 시입니다. 그러면 이 B에 해당되는 거, 발자취, 얼굴, 입김, 노래, 시. 그러면 1행부터 5행까지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A를 보면요,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시내, 저녁놀이니까 대등한 나열같이 보입니다. 즉 A의 관계를 보면요, 자연물이긴 한데 이것이 어떤 질서를 갖고 있을까? 그렇죠? 나열, 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B를 보면요, 확실히 이 1행부터 5행까지의 뭐예요?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구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지금 파악이 안 돼요? 발자취, 얼굴, 입김, 노래, 시. 발로부터 위로 상승하고 있죠. 즉 육체적인 상태로부터 혹은 자연 상태로부터 정신적 상태로 고양되고 있습니다. 상승되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1행부터 5행까지의 구성은 열거법이 아니고 점층법입니다. 점층. 갈수록 고조되는 거죠. A만 놓고 보면 열거법인 것 같은데, 열거인 것 같은데, B를 놓고 보면 확연히 이것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상이 고조되고 있어요. 점층법입니다. 갈수록 뭐예요? 물이 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에서? 육행에서 바로 물이 끓습니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구절이 이 시에서 핵심입니다. 타고 남은 재는 다시 기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물리적 사실이죠. 우리 물리 공부하면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공부해요? 엔트로피 법칙이죠. 엔트로피 법칙은 뭐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흐르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지 않죠. 열도 어떻게 돼요? 열량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겨울에 이 실내 온도가 추우면 연탄을 떼거나 난로를 떼면, 보일러를 떼면 어떻게 돼요? 열기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퍼지지 오히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역전되진 않죠. 이게 뭐예요? 불가역성, 비가역성. 그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 그럼 이거는 엔트로피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타고 남은 재가, 자, 연탄을 태워서 재가 됐어요. 그 재가 다시 어떻게 기름이 됩니까? 다시 어떻게 연료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엔트로피 법칙을 역전시키는 이런 현상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문제가 없어질까요? 쓰레기 문제가 없어집니다. 연탄재가 다시 연탄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 환경 문제는 엔트로피 법칙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쓰레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실제 현실에서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요? 정신의 차원에서 가능하죠. 정신적 어떤 역전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이 구절은 어디하고 닮았습니까? 님의 침묵에서 어느 구절과 닮았어요? 이것도 역설입니다. 시적으로 보면 역설이죠. 바로 구행에 닮았습니다. 구행.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죠? 현실을 초곡하는 정신적 어떤 깨달음의 차원이잖아요.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죠? 어떤 정신적 깨달음입니다. 역설이고요. 물리적 현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그죠? 그러면 이 시도 육행으로 되어 있지만 십행으로 되어 있는 님의 침묵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겁니다. 왜 유사해요? 1행부터 5행까지 그저 나열이 아니고 점청법으로 시상이 고조되다가 6행에서 도약이 일어납니다. 어떤 도약? 깨달음, 시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정신적 각성이 일어나요. 그것은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거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은 님의 침묵의 10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했을 때 님의 침묵이 등장했잖아요. 이 시에는 뭐가 등장해요? 누구의 밤을, 이게 님의 침묵이죠. 누구의 밤을. 자, 지금까지 이 작품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 밤은 한용운의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제강점기 시인들의 시에 나오는 밤이나 어둠은 무조건 그동안 어떻게 공부했나 하면요. 암담한 시대적 현실이에요. 일제 식민지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거죠. 밤이 나오거나 어둠이 나오면 무조건 암담한 시대적 현실이라고 해석해왔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누구의 밤도 님의 침묵에 나오는 님의 침묵과 마찬가지로 님의 부재라고 자꾸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거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사랑의 노래입니다. 나의 가슴이 사랑의 노래예요. 그죠?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계속 지금, 그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거칠 줄 모르는 타는 나의 가슴이에요. 사랑의 노래에 해당되고요. 이 누구의 밤은 님의 침묵에 해당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누구의 밤이 님의 부재가 아니고
혹은 암담한 시대적 현실이 아니란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키는입니다. 왜 지킨다 그랬을까요? 밤이 만약에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라면 밤을 이기는이 돼야 되겠죠. 밤을 극복하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걸 왜 지켜요? 지킨다는 것은 그걸 보호하고 그죠? 감싸주고 하는 것이 지키는 거죠. 왜 지킨다 그랬을까요? 밤을 지킨다 그랬어요. 약한 등불. 나의 가슴의 약한 등불이에요. 미약하지만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뭐에? 님에 도달하기 위해서 님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의 이 노력이 약한 등불이에요. 그래서 약하다고 그랬어요. 약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 미약한 자신의 모습을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님의 밤 할 때 이 밤도 침묵에 해당되는 시어로서 밤이다. 즉 님의 모습 자체가 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이 바로 나의 등불이다.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정반대 해석을 지금 나는 하고 있어요. 무조건 우리 수강생들이 내 해석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내 나름의 해석이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저 해석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각자 좀 나름대로 평가하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지금 자꾸 시도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해석할 때 이 님이 누구가 밤의 시어로만 표현될 수 있고 님의 침묵할 때 님이 침묵이라는 단어로만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기 어렵고 뭐예요? 실체가 아닌 가능성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폐된 님의 정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밤이라는 시어를 쓴 거라는 거죠. 그걸 또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또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몇 번 물어봤어요.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누구의 입김입니까? 누구의 노래입니까? 누구의 시입니까? 5번 물어보고 나서 또 6번째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간 등불입니까? 했으니까 6번 물어본 이 누구가 누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님이 누굴까요? 한용운이 제목이 바로 자기 스스로 6번 물어본 거에 대한 자기 답변은 이겁니다. 알 수 없어요입니다. 독자들이 자꾸 그거 님이 조국이야. 님은 부처야. 님은 사랑하는 애인이야.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이렇게 6번 물어놓고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알 수 없는 게 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조국이다. 물론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조국도 되고 뭡니까? 애인도 되고 부처도 되는데 그렇게만 딱 실체로만 해석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것이 내 입장입니다. 님은 사실은 님의 진짜 모습은 침묵의 모습으로 밤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이렇게 오동잎이나 뭐예요? 푸른 하늘이나 향기나 시내나 저녁노을처럼 현실에 가시화될 때, 즉 현실화될 때는 실체로 등장하지만 진짜 본 모습은 침묵하는 존재로 밤의 존재로 존재한다. 이것이 생각입니다. 이 세부적인 구절들도 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봐야 해석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핵심은 A는 누구의 B입니까? 그죠? 그리고 역시 육행이 가장 핵심 부분이다. 이 타고 남은 새가 다시 기름이 된다는 이 역설을 통해서 무엇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밤이 드디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직 님에게 접근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 역설을 통과하고 나서 이게 등장합니다. 밤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죠.
님의 침묵에서도 기성전을 통해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그 역설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가 등장해요? 님의 침묵이 등장합니다. 그걸 우리는 자꾸 님의 침묵을 님의 부재라고 해석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이라고 해석하고 이 누구의 밤도 자꾸 암담한 시대 현실이라고 자꾸 해석합니다. 너무 고정관념을 갖고 한영훈은 그렇게 표현 안 했는데 자꾸 그렇게 우리는 왜곡해서 시를 쉽게 그냥 단순화하고 도식적으로 해석하려는 이상한 습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비로소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이 역설을 통과해야지만 이 밤이 등장하는 겁니다. 님의 침묵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고요. 자, 이제 이 시의 전체적인 해석을 그렇게 했고요. 우리 교재나 또 이 스크린을 보면 지금 내가 말로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해석한 거, 그것이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인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다 일일이 다시 읽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작품 해석을 내 나름대로 관점으로 분석과 해석을 압축적으로 지금 강의식으로 했으니까 지금 여기 이제 문장으로 이것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습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핵심적인 분석과 해석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고 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이 역설적 표현은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와 함께 만의 시 정신의 핵심을 이룬다. 죄가 기름이 되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선정한 이 작품, 앞으로 이제 네 편이 더 있지만 지금 이 두 편만 놓고 보면 님의 침묵을 선택해서 분석했고, 두 번째 알 수 없어요를 선택해서 분석했습니다. 이 두 편은 구조가 비슷하다 그랬죠. 하나는 10줄로 10행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6행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의 구조는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시상이 고조되다가 어떤 역설을 깨달음, 어떤 시적 각성에 이르러서 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는 이 님의 침묵 88편의 시가 쭉 이렇게 전개되는데 첫 번째 시부터 88편의 시까지 이 수평적 전개를 하나의 작품으로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직적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죠. 이것도 알 수 없어도 마찬가지고 님의 침묵도. 그래서 이 시집 전체의 시적 의미와 구조를 농축해 놓은 한 편의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님의 침묵이고요. 그 다음에 알 수 없어요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작품들이 있는데 그 다음 작품이 물음표거든요. 그 다음 탁월의 시를 읽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런 작품들인데 내가 지금 선정한 작품들은 다 이 압축된 작품들입니다. 이 전체 시집의 특성이 압축된 작품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작품들에서 또 공통부모를 내가 찾아서 어떻게 돼요? 한영훈 시집 님의 침묵의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구조와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이제 지금 내가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핵심은 바로 님의 정체와 의미고 그 님의 정체와 의미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 첫 번째, 두 번째는 침묵의 의미, 밤의 의미 이걸 경유해서 님의 의미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기름이 되는 전이는 무로부터 있음. 그죠? 사실은 이게 우리 물리적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기름이 되는 것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죠? 가능하다면 에너지 문제는 우리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다 해결되겠죠. 그죠? 쓰레기도 문제 해결되고요. 연탄불을 피워서 열량이 다 뭐예요?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래서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그걸 다시 끌어모아 가지고 연탄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연료 문제, 쓰레기 문제, 에너지 문제는 다 해결되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시인의 시 정신 속에서는 이게 가능한 것이죠. 제가 기름이 되는 것은 무로부터 유로의 전환이고 그것은 정신적 어떤 초곡의 순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용운은 이것이 정신적 극복이라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 실천이 뒤따라가야 진짜 완전히 성공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구절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 구절을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정신적 초곡이 찰나적 순간에 가능한 것이지 이게 현실에서 계속 유지가 되려면 역사적 실천, 현실적 실천이 계속 동반돼야 되는 것이죠. 이건 유심론적인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불교적 명상과도 관련되고요. 선 혹은 불교적 명상, 유심론적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님의 본질이 순간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현실에 드러나는데 님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이게 바로 침묵이라는 단어로 밤이라는 단어로 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현실 속에 님의 모습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은폐되어 있던 그 님의 본질이 순간적으로 현실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작품이 그거죠. 어떤 순간에 당신을 본 것입니다. 그때 당신 님이거든요. 어떤 굴욕적인 경험을 하는 순간에 당신을 보는 겁니다. 님이 계속 현실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님의 본질이 현시되는데 동시에 이 표현 속에는 현실의 모순과 한계를 초곡하려는 시인의 실천적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까지 있는 것이 한용운 씨의 뭐라고 할까요? 우수성입니다. 다만 정신적 승리만 있다 이러면 그죠? 그건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일 수도 있죠.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정신적으로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정신성리법만 가지고 시를 쓰는 시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한용운은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행인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간 등불입니까? 누구는 님이 되는데 이 님의 정체는 바로 알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 알 수 없는 님의 정체가 바로 밤이라는 시어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님의 은폐성을 드러내주는 것은 음각적으로만 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뭡니까? 등불,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 나의 관계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등불의 이미지는 또 여기 나오는 밤은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님의 본질이 침묵인 것과 마찬가지로 타고남은 제가 기름이 되는 정신적 초곡의 자세가 현실과 대결할 때 그 지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지향과 다르죠. 지향은 변증법적 용어죠. 정, 반, 합할 때 정과 반을 합에까지 상승시킬 때, 끌어올릴 때, 보존하면서 끌어올릴 때 지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지향의 변증법적 지향의 상태가 밤입니다. 밤은 암담한 시대 현실 같이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뭐와 뭐가 지향하는 거예요? 정신적 극복과 암담한 현실이 서로 팽팽하게 대결하는 그 자체 지향의 상태가 밤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현실도 개입되어 있는데 단순히 현실만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현상과 본질의 양극을 통일하고 또 지향하는 그 누구가 바로 이 시에서 밤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내가 이 작품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관점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분석 그리고 해석은 우리 문장을 한번 좀 읽으면서 복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다 문장을 읽을 것까지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한 내 나름의 관점으로 분석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 논문을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이 이제 물음표라는 작품인데요. 제목이 특이하죠? 그냥 물음표라는 문장 부호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작품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